원투펀치 클래식 74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첼시의 토드 볼리 체제에서 100일 만에 감독 경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상은 바로 유럽 챔피언을 안겨줬던 토마스 투헬인데 저희가 들으면서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이 이야기를 원투펀치에서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토드볼리 체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투헬 감독의 경질 그리고 포터 선임된 것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슈가 벌어진 지는 이제 며칠 지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투펀치가 약간 늦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기는 하는데 그래도 꼭 다뤄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고 원투펀치에는 또 뭐니 해도 우리의 최종 병기 첼지연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볼리 체제 100일 만에 이제 감독 경질이라는 강수를 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현지에서 나오고 있던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은요 아주 놀랄 일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헬 감독의 경질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여름 내내 불협화음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뭐 요즘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도 해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헬 감독이 이제 이제 새로운 구단주들을 봤을 때는 뭔가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빨랑빨랑 제꺽제꺽 영입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제 투헬 감독 쪽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새로운 구단주들이 투헬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변덕스러운 것 같고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구단주들이 이 선수 영입해 줄게 하면은 그때는 투헬 감독이 잠깐 있어봐. 그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볼게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일이 지나서 또 급해지면 투헬 감독이 근데 왜 빨리 그 선수 안 데려다 줘요? 뭐 또 이런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정확하게 묘사한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구단주들이 투헬 감독을 봤을 때는 이 감독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좀 잘 모르겠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뭔가 확실치 않고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름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토드 볼리 같이 이제 야구 쪽에 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구단주가 봤을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시적으로 신속하게 스탯 같은 부분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에서는 뭐 야구하는 스탯이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표적인 또 익스펙티드 골스 같은 게 있잖아요. 기대 득점 값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 득점 값이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램파드 시절보다도 요즘 첼시의 기대 득점 값은 상당히 저조하다. 램파드 시절보다도 오히려 못한 수준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헬 감독이 딱 100경기를 하고 지금 경질이 됐는데 앞에 50경기, 뒤에 50경기를 분석한 표들이 요즘 많이 나왔죠. 해외 언론에서. 근데 뒤에 50경기를 보면 실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야구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또 구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고 있는 스탯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쪽이고 돈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돈대로 많이 썼고 실제로 첼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더불어서 올 여름에 엄청난 지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저는 이 여름 지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건 포터 감독에게 해당되는 문제겠습니다만 FFP 룰을 맞추려면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몰라도 겨울 이적 시장이나 내년 여름에는 지금 쓴 만큼에 비하면 조금은 제약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첼시의 영입이.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여름에 돈을 많이 썼는데 빠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탯의 저조함이 더 눈에 들어왔고 네. 구단주가 쪽이 원하는 것과 투헬 감독 쪽이 원하는 것이 계속 좀 상충하면서 뭔가 엇박자가 많이 났어요. 여기서 약간 또 이건 좀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 현지에서 아주 유명한 요즘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영입 선수에 관해서 미팅을 하는데 이 미국 쪽에서 온 이 야구에만 능통한 이분들이 축구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4-4-3 포메이션에 맞춰서 뭔가 선수 영입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가 미팅 도중에 나왔다. 근데 4-4-3 포메이션이 되면 축구를 12명이 하게 되겠죠? 골키퍼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새로운 구단주들이 너무 이른바 축알못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런데 새로운 구단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투헬 감독에게 또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근데 첼시가 그런 일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미 그게 흘러나왔었어요. 그런 코미디도 있었다. 뭐 회의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구단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투엘 측에서 이거를 흘렸을 것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구단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우리를 완전 추갈못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첼시 측에서 나중에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다는 식으로 네네.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443 에피소드가 올여름에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거를 고려해 볼 때는 계속 같이 가기는 쉽지 않았고 다만 이제 헤어지는 타이밍은 약간은 놀라움을 좀 자아내는 타이밍이기는 했다.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무진장 썼거든요. 그렇죠. 돈을 무진장 써놓고 어떻게 보면 직후에 감독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제 새로 임명될 감독은 원하는 어떤 그런 거액의 영입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왕 헤어질 거면 차라리 포토 감독을 8월 한 중순이나 뭐 사실 그 정도 때쯤에 선임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포터 감독이 원하는 선수 쪽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투엘 감독을 경질한 명분은 없죠. 그러니까 15개월 전에 유럽 챔피언에 올랐던 감독인데 아직 뭐 시즌 뭐 한두 경기 했는데 뭐 경질은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불가능하긴 하더라도 어찌됐건 여름 이적 시장 내내 결국은 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여름 이적 시장을 그래도 주도를 해왔던 감독을 딱 잘라버리고 새 감독을 데려오면 새 감독은 돈은 많이 썼지만은 사실은 또 자기가 원하던 선수단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의 곡선을 보면 두 세력 간의 충돌과 결별은 약간은 것이다. 필연적인 수순 같이도 느껴진다. 네. 글쎄요, 다른 첼시 팬들은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완전히 팩트로 어떤 사건이 있거나 뭐 경질이 되는 또는 아예 성적이 그냥 완전히 뒷받침돼서 경질 사유가 된다거나 그런 확실한 팩트에 의한 사건, 사고나 혹은 성적이나 가시적인 지표죠. 그런 거에 의해서 경질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첼시 팬들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할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주위에서 막 얘기하는 게 일단 듣기가 싫어요. 일단은 어떤 게 진실인지 진실은 저 너머에 라고 믿고 싶은 게 사실 저 같은 첼시 팬의 심정이고요. 네, 그렇죠. 그 누구를 탓하기도 싫어요. 네,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분명히. 뭐 진짜 언론사마다 달라요. 저도 여러 언론들을 봤어요. 뭐 텔레그래프, 뭐 어슬레틱, 뭐 선, 뭐 다 달라요. 얘기들이 이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쓴 언론도 있고 투엘이 약간 수뇌부를 뭐 무시해서 말이 대화가 안 되니까 축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에이전트 회의에 내보내고 현지에서 많은 보도 나온 것 중에 호날두 선수와 풀리식 선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뭐 축구를 잘 몰라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이름을 모르는 지구인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토드볼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제 전권을 잡았는데 호날두 같은 선수 하나 데려다 놓고 싶었겠죠. 그러나 투엘 감독은 극렬 반대를 했다고 하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 풀리식 선수가 첼시 팬들에게는 떠나줬으면 차라리 좋겠어 뭐 이런 선수인데 미국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소리를 듣는 선수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연히 그럼 토드볼리 구단주 입장에서는 풀리식? 당연히 우리 팀에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엘 감독은 내보내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호날두와 풀리식이라는 이 두 이름도 사실은 보도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아마 흐르면 다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투엘을 옹호하는 입장이면 투엘은 과연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됐겠느냐.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다. 그렇게 옹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다 내보냈으니까. 마리나도 내보내고 최의도 내보내고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토드볼리 컨소시엄을 대행한 대표 이 토드볼리가 구단주 겸 본인이 디렉터를 하겠다고 들어왔고 에크발리라고 같이 다녔더군요. 계속 이 청정 호수 클리어레이크 캐피탈 실질적인 최대 주주죠. 지분이 가장 많은 금융권입니다. 근데 명확한 건 그거 같아요. 이 사람들은 미국인이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 높은 건 아니다. 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 투엘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됐겠느냐. 얘기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네.
거기서 투엘이 성격 자체도 접근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얘기 몇 번 해보고 이 사람 잘 모르면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이랑. 외골수적인 타입이거든요. 그다음에 독고다이 이런 타입이에요. 일종의 독고다이. 아주 마니아틱한 전문가 그룹에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렇죠. 완전 독고다이. 등지고 세상과 등지고 남의 말도 안 듣지만 되게 스페셜리스트한 사람하고는 얘기 또 친해요. 약간 그런 성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투엘 같은 경우. 이 사람하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뭐 아까 443도 나오고 뭐 이건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 안 하는데 그런데 디렉터는 또 안 뽑아줘요. 근데 거기다가 영입 시장에 자꾸 끼어들어요. 투엘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토드볼리 씨와 그 에크발리나 이런 분들이 원래 정상적인 구조로 가려고 그랬으면 빨리 그러면 디렉터를 임명을 하고 본인들은 축구 구단을 하나를 인수를 한 주체로서 뒤로 빠져서 전문가 그룹에게 맡기는 것이 그게 먼저 올바른 선택 아니었겠느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토드볼리를 옹호하는 쪽에서 느껴보면 이게 사람 일이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토드볼리, 뭐 에크발리 금융권에서 온 대표 이 사람도 다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나이도. 네. 그 앞에는 그냥 뭐 그럭저럭 뭐 하다가 그 사람 능력 있으니까 그래도 가겠지. 그럼 냅둬 이러다가 막 예를 들어서 디나모 자그레브전 끝나고 나서 거기서 싸웠을 수도 있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방향대로 이거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첼시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감독이 이것도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팬들은 사실 성적이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불안한 건 그거죠. 투엘만큼 첼시를 잘 이끌 감독이 대안이 과연 있느냐. 그렇죠. 그것도 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죠. 불안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일단 감독 경질, 투엘 경질이란 거에 대해서는 불행한 결과 소식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그레함 포터 물론 능력 있는 감독입니다. 저도 칭찬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감독이고 그래도 이게 사실은 뭐 스웨덴 리그에서 하부 리그부터 여러 업적을 쌓았고 능력을 또 브라이튼에서 검증을 받고 했지만 이게 또 빅클럽으로 왔을 때는 이건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거고 이제는 그게 중요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게 경질이 됐느냐.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좀 착잡하고 답답하다. 브라이튼이 4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포터 감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첼시와 얼마나 잘 맞을 것인지, 첼시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감독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 포터 감독은 브라이튼에서 생각보다 우여곡절이 심하진 않았어요. 브라이튼이 그 이전에 크리스 휴튼 감독이 하고 있던 축구와 포터 감독이 부임하고 있는 축구는 진짜 천지 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스타일 자체가 크게 바뀌었는데 브라이튼이 포터 감독이 부임한 첫 시즌부터 지금이나 아니면 지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엄청난 순위권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준 축구가 급속도로 바뀌었는데도 선수들이 이질적이지 않게 빠르게 적응을 했고 거기에 맞게끔 선수단의 체질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포터 감독은 물론 이번에는 아예 이적 시장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선수단이 얼마나 포터 감독의 축구와 잘 맞는 구성일 것인지에 대한 변수는 남아있으나 개인적으로 포터 감독은 빠르게 자신의 색채를 첼시에서 입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결과적인 어떤 과도기도 좀 오랫동안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빠르게 포터 감독을 수습할 수 있고 그동안 보여줬던 전술적인 유연함을 바탕으로 결과를 어떻게든 낼 수 있는 감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가 기존 선수단과의 조화예요. 보통의 감독은 시즌 전에 선임이 됐을 때 이적 시장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디렉터에게 얘기하는 게 되었든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정권을 쥐고 이적 시장에 뛰어드는 게 되었든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안 맞는 선수단은 과감하게 내치고 아니면 좀 판매를 건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축구에 조금 더 걸맞는 재료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은 영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터 감독은 지금 이미 9월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 없이 지금 꽤 많은 자원들이 영입이 된 첼시 스쿼드를 받아서 거기서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 포터 감독은 그 현대 축구에서 빌드업을 중시하는 감독들이 요즘에는 그런 감독들도 좀 보이는데 어쩌면 진짜 4-4-3이 될 수도 있어요. 골키퍼가 앞으로 네. 나오면 가능하죠. 맞습니다. 골키퍼를 실제로 빌드업에 참여시키는 감독입니다.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물론 이제 골키퍼의 기본기죠. 공을 손으로 처리할 때 펀칭이나 캐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도 잔실수가 좀 있는데 빌드업 능력이 그래도 있는 골키퍼예요. 그래서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서 실제로 변형 백스리를 만들 때 산체스 골키퍼가
진두지휘도 하고 꽤 좋은 골킥으로 이제 측면 쪽으로의 어떤 역습 전환을 이끌어내는 모습들도 보여주는데 문제는 첼시는 키퍼가 아마 맨디 골키퍼가 아무래도 선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만 발밑이 그냥 누가 봐도 지금 실수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후방 빌드업을 전개하는 전술에 있어서 맨디 골키퍼가 얼마나 잘 녹아들 것인지 네. 그리고 만약 맨디가 좀 불안하다고 여긴다면 케파가 또 한 명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케파는 또 맨디보다는 선방에 대한 우려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터 감독이 결론을 내릴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미드필더인데요. 아무래도 포터 감독의 미드필더는 센터백 못지않게 후방 빌드업의 전체적인 팀의 스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백들과 키퍼와 함께 빌드업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수비 커버에 있어서는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변형 백3를 이루는 듯한 혹은 변형 백4를 이루는 듯한 모습을 미드필더가 내려와주면서 많이 수행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서 포터 감독은 기존의 윙백 자원들이 수비할 때도 조금 더 위쪽에 포진하면서 역습을 이끌 때 그 선수들의 속도와 드리블 능력, 크로스 능력이 역습의 기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센터백 사이로 그러면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센터백 못지않은 수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영입한 선수 중에 자카리아가 그 자리를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력은 꽤 좋은 선수예요. 문제는 빌드업을 과연 자카리아가 그 볼란치 자리에서 포터 감독이 원하는 대로 녹아들 수 있을 정도로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빌드업에서는 후방에서의 볼 관리나 조율은 크게 걱정이 안 되지만 막상 수비 커버에 걱정이 되는 조리진우를 어떤 역할로 줄 것인지 그래서 포터 감독이 원볼란치 구상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투볼란치를 쓰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또 선수단의 조합을 짤 것인지 여러모로 지금 봤을 때 기존 선수단과의 조화가 포터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현재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골키퍼와 수비형 미드필더 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 어떻게 조화가 될지가 궁금하고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최전방 공격수인데요. 첼시가 지금 전문 9번 공격수는 브로야 선수 외에는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근데 브로야 선수도 아직은 첼시 1군에서 확실하게 뭔가 검증된 모습은 아니고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에서도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풀로 한 시즌을 좋은 활약을 펼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브로야 선수도 현재로서는 좀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원래 포터 감독의 그 브라이튼에서의 최전방 공격수는 정말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수비 가담해야 되고 전방 압박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 아래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적 우위에 도움을 주고 간결한 연계까지 펼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볼 잡고 직접 슈팅할 수 있는 위치까지 볼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을 좀 운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최전방 공격수에게 요구가 돼요. 데니 웰백이 결정력 이외에는 생각보다 툴이 많은 선수고요. 무페 선수가 결정력 이외에 생각보다 몸도 좀 다부지고 키는 좀 작지만 점프도 뭐 나쁘지 않게 뛰는 편이고 무엇보다 이 선수도 좀 등지면서 경합을 해줄 줄 아는 선수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써왔던 공격수들 그러면서도 많이 선택을 받았던 선수들은 툴이 좀 많은 선수들이고요. 결국 첼시의 경우도 이 자리에 뛰는 선수가 전문 9번이 되었건 가짜 9번이 되었건 경기력과 수비 전방 압박 과정까지 녹아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걸 뜻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기존 자원이 얼마나 여기에 녹아들 수 있는지 결국 코어라고 지목할 수 있는 골키퍼, 수비형 미드필더,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까지가 현재 포터 감독의 축구가 초반에 녹아들고 뭔가 본인이 원던 컬러가 빠르게 입혀지기까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터는 좋은 감독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빌드업 체계나 여러 부분에서 펩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중시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투엘은 1차 빌드업, 이른바 1차 빌드업 체계가 조금 더 체계화돼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훈련이 더 잘 돼 있고요. 포터는 1차 빌드업을 어떻게 보면은 숫자를 위시한 비대칭적인 운영을 통해 상대를 분석한 이후에 빌드업 체계를 만드는 편입니다. 같은 3백을 써도 이게 일반적인 3백 빌드업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칭 4백이 될 때도 있고요. 4백으로 시작을 해도 이게 상대의 압박의 시스템에 따라서 비대칭 3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공을 중심으로 상대를 분석한 이후에 상대의 압박 시스템이 어떤 형태인지로 매번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유연성이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포터의 축구를. 근데 투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좀 체계화된 그러한 트라이앵글 훈련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빌드업을 상당히 중시한 건 맞아요. 두 감독이 뭐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전방에서는 투톱을 뭐 많이 쓰기도 하지만 쓰리톱도 쓰지만 포터 감독은 역시 압박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빠른 전환을 좀 중시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터는 1차 빌드업의 체계가 체계화된 어떤 빌드업보다는 그런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위험하면은 롱볼을 좀 많이 섞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과 허리 미드필더들 간의 세컨볼을 또 중시하는 스타일이고요. 투엘보다는. 근데 투엘 같은 경우는 더 만들어서 가기를 또 원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압박을 소유권이 잃은 지역부터 빠르게 압박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간격하에서 수비 라인까지 그 지점부터 조금 더 지배하려는 그 스타일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두 감독 모두 약간의 스타일의 단점은, 그거는 이제 여타 펩 과르디올라도 약간의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지공 상황에서 공격의 어떤 창의성을 불어넣는 패턴, 선수들에게 스스로 맡기지 않고 어떤 짜임새 있는 패턴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투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감독이지만 포터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감독의 능력만 보면은 투엘하고 비슷하게 경기 운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엘보다 훨씬 더 진보된, 더 나은 그런 플레이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투엘 감독보다 훨씬 더 진보되려면 뭐 외계인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다시 한번 멘탈리티가 네. 좀 강화돼서 동기부여를 갖고 더 하려는 어떤 멘탈리티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런 포터 감독은 그래도 어떤 상황 때문에 포투엘이 뭐 잘려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뇌부가 미리 준비한 좋은 카드고 아주 잘 영입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이나 뭐 심리학적인 부분, 여러 가지 선수들의 어떤 멘탈리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석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 부분에 상당히 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선수들과의 어떤 면담과 지금 약간 본인이 좀 밀리는 건가, 좀 아니면은 난 주전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불안 요소가 있는 선수들 하나하나 아마 면담 들어가서 소통을 통해서 팀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일단은 투엘이 나간, 이게 경질된 상황에서는 최적의 대안의 카드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불안 요소는 있어요. 중간에 들어온 감독이다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들어온 감독이 금방 그렇게 팀을 확 변모시키고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투엘의 색깔을 조금 따라가면서 본인의 색깔을 같이 입히는 정도의 단계로 가지 않을까. 좌우에서 사이드를 이렇게 점유해서 들어가는 그런 철학은 비슷해요. 펩이나 큰 전환 또 역시 강조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쿠쿠렐라와 리스 제임스를 잘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터치라인에서. 그러면서 약간의 투엘 감독 성향과는 좀 유사한 체계로 가진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베르츠도 역시 중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운트 같은 성향 아마 분명히 좋아할 것 같고, 여러모로 초반에는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본인 색깔을 입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적으로는 어쨌든 투엘 감독과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근데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단 수뇌부랑은 조금 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소통에서는 않을까라는 유한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투엘이라는 정말 다른 클럽들이 오히려 탐낼 만한 감독을 지금 경질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택지로는 그래도 최선에 거의 가까웠다라는 건 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임 의원님, 장 의원님 다 설명해 주셨지만 전술적으로 약간의 미세한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관점에서는 또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첼시의 기존 스쿼드 선수들이 새 감독에게 적응하기에는 그래도 또 나은 괜찮은 초이스였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토드 볼리와 그 에크발리를 비롯한 토드 볼리가 있는데 더 이제 지분이 많은 거는 이제 클리어 레이크, 에크발리가 있는 클리어 레이크이고 토드 볼리는 엘드리지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그 한스 웨르그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지분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마크 월터의 구겐하임 파트너스. 런던의 부동산 회사. 그렇게 하면 5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 가운데 어찌됐건 지금 주도는 역시 이제 미국 쪽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토드 볼리와 그 에크발리 등 이제 그 미국 쪽 분들에게 갖는 약간의 우려는 요거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모든 구단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구단들의 경우는 보면은 구단주 그 회장의 그 입김이 감독보다 월등히 강한 구단들이 메이저리그 야구에는 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감독이 약간 그 바지 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구단주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회장이 오히려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 토드 볼리 씨나 이 에크발리 씨가 이 야구와 축구를 또 너무
똑같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분명히 그 사이에 문화적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문화적 차이 그리고 종목에 있어서 약간의 그 속성의 차이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토드볼리와 그 구단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무리스럽게 약간 그 파문을 일으키면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투엘 감독을 경질하고 지금 새 감독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공동 운명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간 그 초반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포토 감독은 좀 전면적으로 좀 잘 밀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포토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포토 감독은 그 정도 지지를 받을 저는 자격은 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정말 구단 수뇌부와 감독 사이에 뭔가 삐걱거림이라든가 갈등 같은 요소가 다시는 생기면 안 되겠다. 이 얘기를 일단 그 토드 볼리를 비롯한 그 구단주들에게는 제가 외부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고요. 그리고 포토 감독은 여태까지의 커리어를 봤을 때 선수들의 능력을 참 발전을 잘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쿠쿠렐라 선수와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얘기 나온 뭐 트로사르 선수도 그렇죠. 댄번 같은 선수, 뭐 벨트만 같은 선수, 요즘 아래쪽에서 플레이메이커하는 맥칼리스터 같은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발전상이라든가 또 멀티형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향상 같은 거를 고려하면 사실 포토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치를 여러 방면으로 잘 끌어냈던 것이 여태까지의 경험이거든요. 첼시의 선수들이라고 해서 뭐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겠습니까? 저는 포토 감독이 첼시 선수들의 포텐셜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데에도 저는 능력 발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첼시 팬분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아까 장 의원님도 약간 언급해 주셨지만 첼시와 브라이튼의 이 사이즈가 워낙에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또 빅클럽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리스크 뭐 하나 삐걱거리고 뭐 하나 잘못했을 때 벌써 여기저기서 날아 들어오는 뭐 미디어의 주목도가 다르고 현실적으로 첼시는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포토 감독은 그런 부분에는 아직 경험이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브라이튼을 다루는 것과 첼시를 다루는 거는 물론 굉장히 큰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뭐 희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알렉스 포거슨 감독도 사실은 에버딘에서 출발한 사람이고 물론 그 이전에도 감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리고 사키 같은 분도 파르마에서 그 전에는 더 무명이었지만 어쨌든 당시로선 하브리그에 있었던 파르마에서 또 그 베를루스코니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밀란으로 가게 됐었고 투엘 감독, 클롭 감독 같은 분들 자체가 벌써 마인츠에서 다 지휘봉 잡으면서 인정받은 출신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처음부터 빅클럽 감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이른바 명장들이 사실상은 작은 클럽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빅클럽 감독의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빅클럽 감독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포터가 좀 뭐 중대형 클럽 이상을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크게 우려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당면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챔피언스 리그 병행 같은 경험은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건 이제 도전을 해서 쌓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구단에서 좀 포토 감독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제부터는 뭔가 구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밖으로 들려 나오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첼시가 더 곤란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에서는 예전에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에서 아주 혁신적인 전술, 기존의 잉글랜드 감독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혁신적인 전술을 쓸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작은 로이 호지슨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에서 성공 신화를 겪고 나중에 이제 인터밀란 감독까지 90년대에는 했던 로이 호지슨이 이제 90년대에는 명장 소리를 들었던 감독이거든요. 북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스웨덴 리그부터 들어온 감독이에요. 철저한 무명 출신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또 포터 감독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잉글랜드 출신 감독 중에서 고무적인 거는 지금 미국 구단주들이 스탯을 좋아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맞는 감독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튼에서는 모든 수치에서 점유율이나 슈팅 숫자, 그다음에 기대 골값 여러 수치에서 항상 무승부가 많았던 감독이지만 최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부재 때문에 또는 결정력의 부재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무승부가 뭐 리그마다 제일 많았던 팀이라도 수치는 제일 높았어요. 어떤 팀을 만나도 뭐 아스날, 리버풀, 첼시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 또 철저한 분석을 해서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잘했고 항상 점유율, 슈팅수, 기대골 수치값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구에 판정승이 있으면 이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은 항상 6위 안에는 드는 팀이에요. 6위 안에 최소한. 진짜 시즌 끝난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유형의 통계 수치를 봐도 브라이튼은 항상 거의 최상위권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감독은 심리적으로도 상대가 우리 팀을 분석하지 못하게 항상 낚시 카드를 몇 명을 준비합니다. 네네. 대표적으로는 브라이튼 시절에는 이제 솔리 마치가 그 카드였어요. 솔리 마치가 왼쪽 윙백으로 가느냐, 오른쪽 윙어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술이 완전히 바뀌고 상대가 도대체 오늘은 마치가 선발 라인업에 들긴 했는데 어디로 들어갈 줄 몰라요. 아무리 맞춰도. 그렇게 항상 변화무쌍하고 유연한 전술을 택하고 시작 스타트를 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포터 감독이 상당히 이 수를 읽는 심리전에도 상당히 능한 감독인 건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 감독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감독의 유형이었고 포터 감독을 상대했던 감독들 대부분이 오늘 경기는 우리가 사실 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쟤네들이 골을 못 넣어서 진 거다. 근데 항상 뭐 맥칼리스터를 또 역할을 바꿔준 것도 한현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선수들의 역할을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멀티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획기적으로 또 역할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첼시의 어떤 선수가 그 변화의 어떤 중심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반에는 그렇게 심한 변화는 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자기 색깔에 맞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생각지 못한 변화도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첼시의 감독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첼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안의 이야기도 저희가 다뤄봐야 됐기 때문인데요. 첼시는 어쨌든 새로운 항해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투엘 감독의 미래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